네, 안녕하세요. 파맥스입니다. 이번 5회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이 많이 이제 상승하긴 했지만 약사 예비 시험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적인 정보나 자료도 부족하고 대부분의 이제 과목들을 상당히 생소하거나 낯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는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을 포함해서 설명회 참석만으로도 예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파펙스와 함께 여러 약사님들을 작년이나 금년에 이어서 계속 그 약사 예비 시험에 합격을 시켜 오셨던 저희 파맥스 메인 튜터 선생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그 순서 음, 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는 이제 그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내년 2025년 6회 한국 약사 예비 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맥스의 약사 예비 시험 합격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2024년 이번 6월 30일에 개최되었죠.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과목들은 약사 예비 시험 출제 과목들입니다. 여기 그 보시는 과목들 1번부터 사실상 10번까지는 해외 약대, 뭐 주로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약대들이 될 텐데요.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해외 약대 과목과 다르거나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만 있는 과목들이고 사실상 11번부터는 해외 약대 과목들하고 흡사하거나 같은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 선생님 그 약사 예비 시험 과목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저랑 꼭 1시간 정도 상담 시간을 거치는데, 그때 제가 자세히 한 과목 한 번, 과목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러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합성화 기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자 각 나라에서 졸업하신 약학대학에서 배우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기화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리에이전트들이 들어가고 그 리에이전트들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어떠한 프로덕트가 나올 때 그 과정을 공부하는 기초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초 학문으로 원리를 공부를 했다면은 우리가 그걸 공부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특정한 약물을 합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합성하기 위한 약물들을 한 120개 정도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스타팅 메테리얼부터 그 120개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쭉 합성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는 게 의약품 합성학이고 각 과목들에 대한 공부법이나 정말 자세한 것들은 따로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거나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따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좀 제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의약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파이널에 합성된 의약품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 구조마다의 모이어티들을 조금 조금씩 바꾸게 되면은 이제 약물의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보이는 생리 활성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구조와 생리 활성의 상관관계라고 부르는데 그 상관관계를 공부하는 게 SAR이라고 부르고 의학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암기하시게 될 과목이 의학화학이고 의약품 분석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합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을 했으면은 우리가 합성한 물질들이 제대로 합성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또 그 합성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이라 함은 약간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pH라든지 pK 같은 것들을 왔다 갔다 계산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약물이 석출되는지 혹은 녹아내리는지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기법이 있고 수식이죠.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정성적으로 그거를 분석하는 기계들의 원리들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를 읽는 법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물리학학 5번인데요. 보통 물리학학은 14번 약제학과 좀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리학학은 어쨌든 아까는 그 분자 구조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지금 물리학학에서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물질의 상태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약물은 기체나 액체나 고체나 그 혼합물의 어떤 중간 상태일 거예요, 당연히. 뭐 액체라든지 고체가 섞여 있으면 서스펜션 재질일 거고, 뭐 기체라고 하면은 에어로졸, 이제 뿌리는 파스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서 그 성질을 분석하는 학문이 물리약학이고, 이제 당연스럽게 계산하는 식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계산을 하라라는 이런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그 식들이 가진 의미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학에서 이런 분석이 끝났다면은 이제 그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서스펜션 지대로 만드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이다. 혹은 태블릿 지대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다. 서방정 지대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이제 수행해야 되니까 그걸 수행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약제학입니다. 만약에 서방정 지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뭐 계산에 의해서 나왔겠죠. 그런 결론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형제들, 여러분들 아시죠? API라고 이 약물 이제 태블릿 안에서 이 모든 태블릿이 다 약리 활성을 가지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제 어디티브, 부형제들이 첨가가 됩니다. 스타치라든지, 뭐, 화학 느낌을 좀 마니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는데, 이제 그 부형제들을 공부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약을 이제 포뮬레이션 하는 과정들을, 공정을 공부하는 게 약제약입니다. 예방약학이나 독서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원래 할 때는 학교에서 할 때는 독서학이 예방약학의 일부 단원이에요.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외국 다 오신 분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다 나오셨죠.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방약학이라는 말보다는 톡시콜로지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건데 뭔가 톡시콜로지 얘기를 들으면은 혹은 예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이뮤놀로지랑 비슷할 것 같고 한데 전혀 아니에요. 예방약학은 말 그대로 예방입니다. 모든 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리가 들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 몰드라든지, 그러니까 곰팡이죠. 곰팡이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양의 약물들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예방약학입니다. 그래서 좀 과목 자체가 좀 짬뽕 같아요. 이거저거 막 다 섞여 있고, 네. 그래서 그 안에 독성학의 일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생약학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천연물이라 함은 돌멩이, 동물, 식물 등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 형태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양리 활성을 가지는 그 성분이라든지 그 성분이 가진 양리 활성, 그걸 연결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또 각각의 천연물이 가지고 있는 학명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걔네들이 속해 있는 종속 같은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수가 아까 합성하기랑 좀 비슷해요. 한 125개, 합성하기 125개고 얘가 120개구나. 하여튼 좀 비슷한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120개가 좀 적어 보여요. 영어 단어로 생각하면. 하지만 각각 한 개 한 개마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습니다. 품질 제조 같은 경우는 많이들 버리는 과목이고 버려도 되는 과목이고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왜냐면은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생략하기나 합성을 말씀드릴 때 뭐라 했죠? 120개나 혹은 125개라든지 구체적인 개수를 말씀드렸어요. 이 소리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생략은 120개보다 많죠. 합성학도 당연히 합성할 수 있는 약물이 125개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125개랑 120개로 한정한 이유는 암묵적으로 그 안에서는 낸다라는 게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품질 제조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이 책 한 권을 통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이 과목들이 4년 동안 배우는 과목인데 한 개 한 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이걸 버리고 다른 과목들 더 공부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래도 지금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약물을 이제 공정을 이제 확립을 했다면은 그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제 문서화해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증거 같은 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GMP 같은 내용들, 그 문서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약간 좀 법적, 이런 내용들이 좀 속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예비고사 합격하셔서 국가고시 때 공부하시게 될 약사법은 헷갈리신데 조금 다릅니다. 그 공정이라든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9번 약무행정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각자의 나라에서 약사로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들만의 약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 실습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한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약국이라든지 보험 시스템이 우리들만의 독자적으로 당연히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아셔야겠죠. 왜냐하면 한국 약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거는 반대로 아까 품질 질환 다르게 좀 해자 과목이라고 불립니다. 되게 양이 적은데 반해서 꾸준한 개수가 나오고 있고 한 10%에서 7, 8% 사이 개수가 나오고 있는데 꾸준히 적은 양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약국 실무 실습은 이제 약물 치료학이랑 좀 이렇게 연동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약물 치료학은 다 아시죠?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 과목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당연히 약사라면은 가장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가이드라인대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질병 약 50 몇 과 정도 되는데 50 몇 과면은 한 과목이 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원이 그래서 그 50 몇 개 되는 질병들의 모든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다 알고 있기가 매우 힘듭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공부하자면은 뭐 항히스타민제를 뭐 알러지 파트에서 공부했다고 치면은 항히스타민제는 노인분들께 쓰면 안 되고 이런 자자자잔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실수하거나 더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따로 표 같은 걸로 모아놓은 게 약국 실무 실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물 치료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따라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체 병태 생리학, 인체 병태 생리학을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플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병이 생긴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어떤 그 병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패솔로지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생화학, 요거는 좀 길게 설명드려야겠네요. 저는 미국 약대랑 한국 약대를 둘 다 다녔었습니다. 미국에서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한국 약대로 PT를 가서 다시 입학한 케이스여서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요 생화학이 다뤄지는지 알고 있어요.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보통 다뤄지는데, 내용을 깊게 외우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벌써 좀 기억이 오래돼서. 근데 당시 때 뭐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면은 그 해당 과정이죠. 이제 총 뭐 나오는 넷이라서 넷으로 나오는 산물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만 해서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공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사이클 공부하셔야 돼요. 다라고 하면은 들어오셔서 수락하겠습니다. 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예, 물질까지 그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엔자임들 그리고 그 엔자임들이 어떻게 컨트롤되는지 크랩 사이클도 들어가고 전자전달기 들어가면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 진짜 다 외워요라고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전부 다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대사생화학이라고 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이 뭐 엔자임으로 이제 대사가 되고 변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생화학 안에서 유전 생화학이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DNA에서 RNA 뽑고 RNA 바탕으로 뭐 단백질 만들고 요 과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 게 유전 생화학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은 원래 구조 생화학, 대사 생화학, 유전 생화학 세 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대사 생화학이랑 유전 생화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품 미생물이랑 면역은 이게 그 이뮤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올로지랑 이뮤놀로지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하면 무슨 생각 들어야 되죠? 그 안티바이오틱스. 그쵸? 그 항생제. 여러분들 당연히 약사로서 항생제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생제들이 효과 있는 그 미생물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내용이고 면역학은 이제 그런 당연히 미생물들이 몸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뭐 인터루킨 같은 거 이제 뭐 그런 신호들 그런 전달들 같은 거 공부하는 거고 약자가 넘어가겠습니다. 약물치약도 넘어갈게요. 약동학이랑 약동학은 이제 양역학 약동학 보통 한 개로 이렇게 묶이는데
자,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약이 우리 몸의 대사가 되겠죠. 그래서 ADM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absorption, distribution, 뭐 metabolism, excretion. 그래서 약이 우리 몸 안에서 거치는 한 1년의 과정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반대로 원래 양력학이라고 하면은 약이 또 우리 몸에 약의 농도가 얼마큼 올라갔을 때 효능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고로 약동학은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약제학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약제학이랑 약동학은 묶여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마지막 양리학은 약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약물학은 아시죠? 약물 치료학이랑 다른 점은 약물학은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양리 활성을 보이는 메커니즘을 배우는 거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떠한 프로틴을 건드리고 그 프로틴을 건드림으로써 어떤 식으로 양리 활성을 보인다라는 메커니즘을 배우는 거라서 약물 치료학과는 다르게 농도 같은 걸 이제 농도가 아니라 용량이나 용법 같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약 자체의 기전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이렇게 하면은 대충 각 과목에 대한 청사진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약사 예비 시험 총 17개 과목에 대해서 네,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17개 과목 중에서 무려 이제 그 약 9개 정도 과목이 미국이나 영국, 호주, 영국 이런 해외 약대에서 이수하지 않는 과목들이고 4과목 정도가 이제 해외 약대 이수 과목과 이름은 비슷하거나 동일하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약 4과목 정도가 이제 과목명뿐만 아니라 약물치료학 같은 거죠. 테라피틱스. 그 내용도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2024년 5회 약사 예비시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뭐 구글이나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학원 페이지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179명이 응시를 했고, 그중에서 이제 83명, 그래서 46.4%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합격률을 이번에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파맥스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저희 쪽에 문의하셨던 그 해외 약사님들이 이제 파맥스의 레퍼런스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파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생들이 풀 패키지 수강생 기준으로 해서 60% 합격했고 저희가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약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140점 이상을 획득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체 160점 수석 약사님도 미국 약사님도 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대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을 잠깐 볼게요. 이 내용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3.6%, 그다음에 2023년 27.2%에서 금년에 46.4%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매년 계속해서 2022년부터 사실상 2020년부터죠. 계속 합격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우선은 이제 다회차 응시하신 분들이 많아짐이 큰 것 같고요. 왜냐면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은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120개가 합격 기준이잖아요. 근데 110개로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당연히 재차 시험을 보신다면은 합격권에 한 번은 들으실 거니까 그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게 이번에 그냥 한번 해볼까라기보다는 돈도 지불했으니까, 그리고 자료도 받아왔으니까 받아놓은 자료들을 머리에 넣는 거죠. 진짜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 번째는 이제 공부하시는 법이 점점 퍼지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이제 일련의 커뮤니티나 학원 통해서 점점 알아가고 계셔서 이렇게 합격률이 느는 것 같고, 아마 저는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 1회 예비 시험부터 이제 합격률이 조금씩 상승해 왔고, 이번에 거의 뭐
예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2025년 6회 약사 예비 시험에 지금 46.4%에서 50%를 과연 넘기게 될까? 이것은 뭐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낙관적인 예측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응시자들이 일부 과목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문제 난이도 굉장히 올라갔다, 쉬워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금년, 2024년 비교적 쉬운 난이도 속에서 합격률이 대폭 상승했는데 내년 시험은 어떨 거라고 김 선생님께서 예측하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실 1회차부터 이번 회차까지 전부 다 문제들을 받아봤잖아요. 뭐 100%다 복원됐던 건 아니지만 일부 문제들의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쉬워졌다라는 말에는 사실 전 동의하진 않아요. 난이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근데 난이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수험생들 공부를 더 해나가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상대적인 난이도가 내려갔다라고 느끼게끔 체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요게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요 합격생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여러 학원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대부분 다 학원 출신한 거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정도 나왔고, 그래서 학원 합격생들을 이렇게 제하고 나면은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학원들도 이제 그거에 맞춘 커리큘럼 노하우가 생긴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뒤에다 말씀드릴 그 어떤 커리큘럼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0% 언저리 조금 더 낮거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사 예비 시험과 같이 이제 해외 의대나 해외 치대를 졸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의사 예비 시험, 치과 의사 예비 시험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 예비 시험이나 이제 치과 의사 예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거의 뭐 20년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 6년간 예비 시험 합격률만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평균 30%대 합격률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다만 특징이 있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격률이 40% 이상은 올라간 해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이제 난이도의 조절인지 모르겠지만 30% 미만, 20%대로 합격률이 계속 떨어져 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출제위원회 아니면 뭐 의사나 치과 의사 수급 조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예비 시험 경우에도 이번에 4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연 더 올라가거나 비슷한 난이도 속에서 이제 합격률이 나올까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빠진 거는 당연히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요거는, 요 예비고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내고 있는 거의 모든, 뭐 자격증이라든지 면허 시험에 해당하는 팩트이고요. 근데 그거랑 플러스 그것만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합격을 대거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장수생분들이 빠져요 그만큼 인원이 그래서 그만큼 사실 신규 분들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은 다시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영되는 것만큼의 또 하락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걸 보니까 아까 50%보다 언더라고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은 생각이 변한 것 같습니다. 40%, 46%였으니까 40% 초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작년 4회 약사 예비 시험하고 금년 5회 이제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점수 구간별로 응시자 분포도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4회 시험에서 보면은 이제 그 10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를 볼 때 120점 커트라인 그 사이에서 100점에서 109점이 10%, 112에서 119점이 이제 16.5% 정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0점에서 119점 좀 아쉽게
불합격되신 분들이 거의 27% 가까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5회 예비 시험 같은 경우에도 100점에서 119점 사이가 거의 뭐 26, 7%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120점 커트라인에서 이제 몇 점이 부족해서 불합격되는 약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또 내년 내 시험이 다시 재도전할 텐데, 이런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하고 같은 형태, 그 전에 계속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공부로 계속 이제 플래닝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혹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본 분들 중에서도 사실 재수가 아니라 삼수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은 형태로 계속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번 시험, 작년 시험뿐만 아니라 이번 시험에도 이제 몇 점 차이로 계속 불합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나을까요? 이제 이거는 뒤에 11페이지에 말씀하실 거랑 이제 과목별 공부 전략이랑 좀 이어질 만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요 점수대분들은 보시다시피 100개에서 119개는 사실 100개는 좀 멀긴 한데요. 100개에서 105개에서 119개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잘하는 과목들에서 몇 개를 더 맞췄으면은 합격할 만한 개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러니까 단순 암기 과목들을 좀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두세 개만 더 맞췄어도 이렇게 합격이 되는 기준이라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11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약사 예비 시험 교시별로 이제 어떤 과목들이 출제되고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이 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여기 그 표 아래 평균 점수들은 이제 이번에 2024년 5회 약사 예비시험 교시별 응시자들의 평균 획득 점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이제 1교시에서 3교시까지 과목별로 배치가 되는데, 매년 많은 약사들이 이제 2교시, 특히 2교시에서 이제 좋은 득점을 대부분 다 못하고 있죠. 이제 교시별로 볼 때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합격 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못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팩트입니다. 왜냐면 31 더하기 39를 하면 70점이죠. 그죠? 더하기 40점은 110점이에요. 이게 평균이란 소리는 대부분 다 여기 걸려서 떨어지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시냐면, 지금 1교, 그러니까 참고로 문제들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문제를 한꺼번에 보는데, 요게 아마, 요렇게 나눠진 기준은 아마 그 과목들의 성격으로 나눠졌다고,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물리약학이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 2교시로 들어가야 되고 그 1교시에 나오는 과목들이 약품생화학, 생약학, 인체생리학, 약품 미생물학, 병태생리학 딱 들어도 다 생물 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생명약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목들을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외울 게 많은 만큼 외우면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암기하면 푼다. 사실 각자의 나라에서 약사가 되신 만큼 암기를 못하실 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요 1교시 과목을 그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외국 약대가 요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임상 쪽에. 임상 쪽에 집중을 한 만큼 뭐 생약학이라든지 약품 미생물학에 나오는 그 항생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뭐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께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한 8, 90%의 약사님들, 해외 약사님들께는. 그래서 요 과목을 잘 보셔야 돼요. 요 과목이 지금 40점인데 사실 75문제 중에 40점은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80%까지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시면은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공부를 하시면 80%까지 맞출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수로 기준 계산해 볼게요. 그럼 87, 50, 56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다 가정을 하면은
2교시에서 평균 점수 31점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맞히셔도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2교시에 나왔던 과목들에 대해서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유기화? 그거 보통 떻게 말씀하시면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약사분들이 가장 상담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은 저도 당시 미국도 1, 2학년 다녔기 때문에 그때가 되게 가물가물해요. 네. 물론 제 전공은 이제 합성화학이랑 이제 의학화학이랑 유기화학이기 때문에 전 잘하지만 지금 그 당시 때 배웠던 걸 기억해 보라고 하면 되게 가물가물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6.25 그 1, 2학년 때 잠깐 들었던 건데,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요 말이 대부분 지배적이거든요. 다른 과목들도 이규직한 건 마찬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아니, 여러분 이제 과목별 전략이니까. 아니, 잘할 수 있는 1교시, 3교시는 말 안 해도 좀 잘할 수 있게끔 보이죠. 보시면은 약물 치료학이라든지, 약물 행정이라든지, 약국 실무 실습, 죄송합니다. 이거 도타예요. 예방약학이랑 약물학이 1교시로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잘할 수밖에 없는 양국 실무실습이나 약물행정, 약물치료학, 그리고 1교시 아까 말씀드린 생명약학 과목들을 잘 보고 당연히 못하는 과목들을 이제 마음도 편하게 이게 멘탈 싸움도 되게 크거든요. 과목들이 17과목이다 보니까 요거 외우면 요거 까먹고 요거 공부하다 보면 요거 날아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못하는 과목 좀 버리고 잘하는 과목을 잘 보지. 하시면은 가시적으로 딱 계산을 때려봤을 때, 뭐 56개, 30개 하고 60문제 중에 39문제 좀 낮습니다. 여기서 한 10문제는 더 맞추셔야 돼요. 약물치료학 문제가 거의 한 20, 제가 알기로는 20 몇 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약물행정도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10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약국 실무실도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까지 한 50문제 정도 맞춘다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합격권이거든요. 130개에서 120개 사이 이렇게 딱.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하면은 드리는 그 학습 전략은 1교시, 3교시를 단순 암기에 아주 아주 집중을 하시고 2교시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번 2024년도에 예비 시험에 출제됐던 과목별 기출 문제 한번 훑어보고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이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문제 위주로 해서 김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이 통하냐를 이제 요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목에서 절반을 맞힐 수 있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게 딱 요거든요. 그래서 복원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 뭐 이제 자료들이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리 전이 온도, 뭐 강산, 전해질, 용액에 약산, 용액을 섞어준다. 뭐 이 화합물의 물의 녹아 수용액에서 산성을 나타낸다. 이런 문제들 다 자료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리약학이 아까 이제 과목 설명에서 누락되는데 연력학 파트가 살짝 들어갑니다. 예, 연력학 파트가 들어가는데 연력학이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뭐 정적, 그 팽창, 무슨 막 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렵게 절대 나오지 않아. 여러분들은 약사인 거를 교수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느 수준 이상의 그 지식을 요구하지 절대 않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Q, 요 되게 대표적인 식이란 말이에요. 자유에너지에 대한. 요 정도의 되게 뭐랄까요? 되게 이렇게 난이도 쉬운? 이것도 심지어 오지선다니까 그냥 알면 찍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무난하게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한 문제 빼고는 사실상 저는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빈도 인자의 로그값을 제외하고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략학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하나 이제 단순 암기 과목들이니까 설명하진 않을게요. 뭐 미나리아 제비과, 뭐 하수오, 근데 그다음에 피소스티그민, 그다음에 파이도스티그민, 그다음에 별명자, 견우자, 계자, 뭐 오미자, 토근, 곽, 광향,
저희 자료 안에 있었던 그 생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두 개 빼고 다 맞춘다 생각하면은 이미 80점 가져갔는데 그조차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아까 2교시 죄송합니다. 요 과목은 가져야 돼요. 생략학은. 예, 생략학은 제가 알기로는 2교시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왜냐면 너무 단순 암기 중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요 과목은 약간 예외로 줄게요. 그래서 요것도 한 80%에서 90%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었다라고 저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지방산업성 요거 NADPH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로 안에 있던 내용이고요. 비타민 B12 요거는 그 생화학 그 수업 내용에 있는 내용이고 복합체 3에서의 산화 증가 약물로 처리할 때 내용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회로를 외우고 나서 그 회로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들으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단백질 분자 구조 접힌 보조 발린 류신 이소루신 뭐, 요 내용들도 다 그 수업 자료 안에 있었던 내용이라서요. 요것들도 맞출 거 맞추고, 당연히 공부한 걸 다 맞출 수 없죠. 요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상 좀 무책임한 책임진 거죠. 당연히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실수할 거 실수하시고 했을 때 절반 이상, 6, 70%는 맞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 인체 생리, 병태 생리도 이것도 이제 단순 암기 과목인 만큼 일일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당연히 그 자료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단순 암기인 만큼 이것도 70% 혹은 60%, 70%, 80%까지도 열심히 공부했던 기준 아래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 면역도 마찬가지예요. 전 과목이랑 이것도 단순 암기들이고 당연히 원충이나 세균 약품들 그 항생제들 암기하셨으면은 네, 뭐 파라오마이신, 에키노칸딘 뭐 이런 당연히 맞추셨어야 되는데 이거 메트로니다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카스펀펀긴, 뭐 뉴트로필 이것도 너무나도 대표적인 내용이잖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한 8, 90%는 맞추셨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학과학성 합성학 기초 의학과학 내용인데요. 요 파트가 좀 어렵게까지는 아니고 뭐랄까 그냥 유기화 공부한 사람이라면 평이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사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커버하지 않은 내용은 없어요. 예. 보시면 아로마틱 고리의 아시와 프리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너무 대표적인 유기화학 반응이고요. 구아니딘 그룹, 시메티딘 저기 그 의학화학이라든지 그 의약품 합성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CN이 붙고 입체 구조가 뭐 반전이 된다. 요 같은 경우는 제 들었던 연습 문제에 아주 똑같이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그 유기화학 문제인데. 참고로 여기 나오는 그 합성학 기초 유기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요 말은 이제 제가 오프 더 레코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여기서는. 그 SM 반응에서 발생 변화는 무엇인가? 방사성 4배로 증가, 말단 알케인의 pH로 물 첨가, 요 내용도 대표적인 그 알카인에 대한 그 삼중결합에 대한 반응 내용이죠. 약물의 생동체 취하는 위험, 이것도 너무 대표적인 의약화학 내용이고요. 뭐 에틸렌 디아민 이온 결합, 이것도 대표적인 의약화학 내용입니다. 네. 과학적 광학 활성을 띠는 물질은 무엇인가? 배위결합. 자, 요 배위결합에 대한 내용만 살짝 당황했었어요, 요거는. 요거 하나 정도는 저 틀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이 정확히 얘기하면. 산성도 비교, 왜냐면은 틀려도 된다라는 말은 요 한두 문제 잡겠다고. 물론 이 내용도 의학화학 내용에서 파다 보면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하지만 그 한두 문제 맞추겠다고 공부의 양을 비대하게 늘리면 어떤 특정 과목의 공부 양을 비대하게 늘리면 그만큼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틀려야만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화학 반응의 생성물은 하는데 뭐 이제 E2 아주 대표적인 E2 제거 반응 이거는 이제 가장 반응 중에 쉽다고 말이 되는 쉽다고 언급되는 이성질체 배열이 올바른 것은 요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입체
중에서도 과학 활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판단하는 기초 중에 기초 반응이고요. ABC의 절대 입체를 판단하시고 이것도 너무 RS 판단하는 기초적인 기초 내용이고 반응물 A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 좀 요것도 틀렸어도 되는 문제예요. 물론 제 강의에 커버가 되어 있어요. 말로니 에스터 애프터 신테시스라고 커버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지만 조금 어려웠던 반응이죠. 예, 그래서 뭐한 두세 문제 정도 틀렸어도 괜찮았다라고 총평이 되고 또 아는 문제 좀 더 틀렸었다 기준하면은 대충 한 60% 정도 맞출 수 있었겠네요. 네. 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작 같은 경우는 아까 2교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절반에서 절반 조금 넘게 맞추셔도 돼요. 물론 여기 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한두 문제 빼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절반 조금 넘게 맞춰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의약품 분석학도 마찬가지인데 의약 분석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아까 정량 파트와 정성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정량 파트는 저희가 벌이라고 말씀드려요. 계산 문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싫어하시거든요.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그리고 시간도 이제 뭐 문제 풀다 꼬이면은 막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그럼 굳이 안 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 보시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계산 문제가 거의 물론 복원이 다 100% 되진 않았지만, 개수를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세 문제 정도 좀 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세 문제에서 정말 많아요, 다섯 문제. 그거 다 버리고, 요거는 이제 정성 파트 내용이기 때문에 맞출만한 문제들입니다. 요거 다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져도 한 7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요 중에서 두점 틀렸다고 하더라도 반타작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품질 제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벌이라는 게 강의를 제공을 안 하는 거지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중에서 있었던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싹 다 틀리셔도 되지만 싹 다 틀리지 않겠죠. 오지선다니까. 그래서 오지선다인 만큼 다 찍었을 때 20% 맞춘다고 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 맞췄다고 쳐도 아까 앞서서 개수 확보한 것 때문에 평균이 많이 깎아먹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여덟 문제 사실 공부를 빡세게 했다고 해서 이 열 문제 중에서 찍어서 두 문제를 맞추나 공부를 해서 여덟 문제를 다 맞출 거란 보장도 없고 솔직히 제가 지금 공부한다고 해도 여덟 문제 맞출 자신 없어요. 예, 그러면 잘해봤자 반타작인데 그러면은 사실 세 문제 차이거든요. 요번에 그리고 제가 아까 미국 약대를 자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서 이번 시험에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총평을 물어봤어요. 시험 어땠냐? 품질 제조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웠다 말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안 댄 사람이 승자겠죠. 그래서 그들 손도 못 댔다 하면은 뭐 열 문제 중에서 네다섯 문제 맞춘 거일 텐데 분명히 찍어서 맞춘 거랑 풀어서 한두 문제 맞췄다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랑 세네 문제 뭐 싹 다 찍어서 세네 문제 차이 나는 거면은 저희는 이득이죠. 그만큼. 예. 물론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그만큼 다른 과목들을 훨씬 더 투자할 시간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약물 치료와 요거 다 맞추세요. 요거는 90% 혹은 95%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요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네. 문제 많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개수만 보시면 됩니다. 양무치약은. 하고 예방약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막 계속 절반만 맞춰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부하게 되면은 한 80%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이 그 저희가 드리는 자료랑 강의 안에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반타작을 해도 된다는 뜻이지 사실 제대로 커리 따라가고 공부했다라는 거 기준으로 한 6, 70%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평균이라고 생각할게요. 반타작 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다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네. 양미학이죠. 이것도 90%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들을 이제 전공자인 저희는 알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 문제 한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맞춰야만 한다. 그러니까 약사라면 능히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각자의 나라에서 어,
그 공부하셨던 약학대학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들일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무조건 90% 이상 맞추세요. 양무행 약국 시험, 요건 아마 이제 생소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참고로 저희가 양무행정이 그 강의 실수가 세 개인가 다섯 개인가밖에 안 돼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실수가 없는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경박하게 표현하면 개꿀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큰 저희 학원의 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상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제 중에서 한 여덟 문제는 그것만 들으면 능히 맞출 수 있다 생각이 돼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총평을 줄일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치면은 140개 정도 나옵니다. 예, 아까 제가 말한 기준으로. 그래서, 요 전략대로 공부를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듣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른 학원과 분명히 아직 고민하고 계시니까 설명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양 대비 어떠한 방향, 그 학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나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생각을 했을 때 요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의 두 번째 순서, 내년 2025년 6회 약사이비 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약사 예비 시험 준비까지 약사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약사 예비 시험 출제 과목의 70% 거의 3분의 2 가까이 해외 약대에서 학습하지 않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시험 정보라든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많은 수의 이제 응시자들이 보통 보면은 시험 준비 기간 아니면은 학습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 혹시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자료가, 좋은 자료가 필요해요. 좋은 자료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걸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세 번째 써 있는 것처럼, 사실 10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그 부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이제 뭐 약국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해외에 계신다거나 다른 뭐 다른 학업을 병행하신다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10개월이 아니, 온전한 10개월이 아니고 온전한 10개월이 아닌 만큼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선택과 집중된 자료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이죠. 어, 예를 들면 1부터 10이라고 칠게요. 시험은 2랑 3을 낼 거예요. 2랑 3을 낼 건데 어떤 자료는 1, 2, 3, 4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1부터 10까지 수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디가 더 좋은 자료죠? 무조건 1, 2, 3, 4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가 더 좋은 자료예요. 심지어 한두 문제 삐져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좋은 자료죠. 예, 왜냐면 요거를 여러 번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1부터 10까지 제공되는 자료는 겉보기엔 이뻐 보입니다. 우리 이런 것까지 다 줘요. 우리 이런 것까지 사실 마케팅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담당하는 게 그 합성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성학 제가 맘먹고 강의 실수 찍으면은 100강의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전 이걸 전공하고 있고 구현 설명을 더 길게 하면서 이거를 이해시켜 준다라는 명목 아래에 설명을 길게 늘리면서 강의 실수 늘리고 그 강의 개수, 이제, 그 뭐랄까요, 시간 늘리고, 그러면은, 그럼 막 제가 많은 걸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에도 이득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게 합격을 방해해요. 왜냐면, 아까 방금 비유한 것처럼, 시험은 2랑 3만 내는데 1부터 10까지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죠. 예. 1, 2, 3, 4만 제공하거나 혹은 3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뭐 3과 최대한 비슷한 1, 2, 2.5, 그다음에 4 이렇게 제공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예. 그러면 그거 1부터 4까지는 적어도 마스터라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합격권에는 들어갈 수 있죠, 무조건. 저희가 시험을 상대평가로 막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평가니까요. 그래서 60점 맞을 실력 딱 자료 안에서 여러 번 돌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제공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하기 싫어서, 해이해져서,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낙오하시는 분들, 혹은 포기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그 부업 때문에 시간이 밀리시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 다 공부를 좀 이렇게 소홀하게 되면서 끝에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약사 예비 시험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시험 전략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역대 약사 예비 시험 합격자들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주어진 시간, 과목별 난이도와 유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과목 학습을 진행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키워드는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 부분이고, 둘째는 여기서 이제 합격 전략으로서 이제 본인의 컨디션과 상황에 가장 잘 맞을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약사 예비 시험 학원이 이제 저희까지 포함해서 총 3개가 있죠. 근데 이제 학원마다 형태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의 공부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성향, 학습 환경,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을 따져서 본인한테 이제 가장 잘 맞은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뭐 무조건 이제 많은 자료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께서 이제 보실 때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요소 중에서 그냥 김 선생님이 주관적인 생각이십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과목별 강의나 자료 양이 어느 정도일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간추려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의 양이라고 하면은, 어, 적어도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다른 과목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양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다가 내가 원래 잘했던 과목의 공부 시간까지, 예를 들면 대부분의 미국 약사님들은 약물치료학을 굉장히 잘하세요. 왜냐면 넷플릭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를 합격하기 위해서 약물치료학의 그 가이드라인들을 달달달 암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물치료학을 사실 더 공부하는 게 맞아요. 개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지식을 시험 날까지 쭉 이어지게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과목 때문에 자꾸 약물치료 공부 시간이 밀려요. 자꾸 방해가 돼. 그러면은 그건 이상적인 공부량이 아닙니다. 예. 약물치료학은 아까 보셨다시피 약물치료학이라든지 이거 맞아야 될 과목들을 다 맞추시면은 합격권에 무조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과목에 방해되지 않는 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미리 시험 준비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데일리 학습 과목, 주간, 위클리라든가 만슬리 학습 과목에 대한 플래닝과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자. 이렇게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김 선생님께서 계속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제 8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뭐 시험까지 약 11개월, 10개월, 11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선생님께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많은 약사님들이 지금 듣고 계신데요. 일단 문제가 많은 약사님들 출신 학교가 다르세요. 출신 학교가 다르면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커리큘럼이 다르면은 잘하는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처음에 이사님과 상담하시거나 자료들을 보셨을 때는 처음 공부 시작을 2교시 과목들로 먼저, 자, 여기서 2교시 과목을 먼저, 아까는 뭐 50% 맞추라면서요. 뭐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럼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나요? 반대예요.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사실 어제 본 사람은 어제 본 과목은 더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날에 가까울수록 좀 까먹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2교시 과목들을 앞에 배치한 거고, 뒤에 시험에 다가올수록 그 단순 암기 과목들에 집중하시라고 생물 과목들을 뒤로 배치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요. 11개월 앞으로 시험 날까지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 많으신 분들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집중을 하시니까 그분들 기준이고, 어, 이제 본인이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다른 학업이랑 병행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다니시거나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분들 기준에서는 좀 달라요. 개개인마다 당연히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부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다른 뭐 공부랑 병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생물 과목들, 그러니까 단순 암기 과목들의 공부 순서를 땡겨 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게 이제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1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뒤로 가도 시간이 많아요. 보통 그게 한 3, 4개월이면은, 그러니까 두 달이면 한 바퀴 싹 다 돌리고, 또 뒤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돌리는 시간이 한 바퀴 돌린다는 게 원 사이클 돌린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원 사이클 돌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뒤로 가도 없으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은 부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학업을 그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사실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나중의 시간에 상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부업을 하시거나 다른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뒤에 가서 생물은 공부하세요라고 했던 그 시간적 포인트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생물 과목을 좀 미리 시작하시고, 또 이거 시간적 여유가 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심장 마사지 하듯이 2교시 과목부터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 설명의 마지막 순서, 그래서 이제 파믹스의 이제 2025년 6회 내년 약사 이비시험 합격 클래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믹스의 약사 이비시험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험에 대한 이제 모든 과목에 대한 인강,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제조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과목에 대한 인강, 그리고 이제 저희 파맥스에만 이제 존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2번에 1대1 개인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 이제 그 인강과 1대1 튜터링 이후에 밀착 관리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파맥스의 인강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첫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목별의 인강 전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제 퀄리티가 현장 강의를 녹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우수하다 보시고, 데스크탑 모바일이나 태블릿, 뭐 지역 관계없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학습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과목별 기초와 실전 학습 밸런스를 맞춰서 약 280강 정도로 시험 합격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저희 수강생들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강에 연결된 수업 자료 또한 이제 양보다 질을 저희는 더 선택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중했고, 실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모든 내용, 이제 A부터 Z까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험까지 11개월,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동안의 예비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하고 해서 시험 출제되는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로 제작했고 수업 자료를 제공합니다. 김 선생님께서 여기 그 파맥스의 280강짜리 인강에 대해서 추가로 구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이 상대적으로 적죠. 상대적으로 붙인 라고 드린 말씀은 절대적으로 많아요. 280강이라고 해서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280강이라고 해서 왜 이게 적어지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실무실에서 공부한다고 쳐볼게요. 그, 뭐가 있을까요, 내용이? 18세 미만은 아카보스를 섭취할 수 없죠. 연령 금기예요. 요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인강 안에서. 왜냐면은 18세 미만이 아카보스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먹었더니 부작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요런 내용들은 인강에서 싹 다 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강 시수가 작은 거고요. 그러면은
더 세세한 내용들을 궁금하지 않나요? 혹은 알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혹은 그런 내용도 커버가 안 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저희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가르치는,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저희 선생님들도 제가 현역 약사분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못 찾고 교과서에서도 막 애매하고 이러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위한 시험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저거라도 그게 그만큼 중요했다면은 아마 수록이 됐을 거고, 그냥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안 나온다면은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싹 다 빼다 보니까 시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건데, 네, 다른 아마 학원에 비해서 전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 실정은 자세히는 몰라서.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근데 적진 않을 거예요. 공부해서 오시면 절대적인 양으로는 적지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 선생님께서 다른 학원 실적은 잘 몰랐어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저희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좀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기 지금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학원들 그 이제 그 상담도 해보셨고 비교 중이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시고 어느 학원이 잘자 뭘 날까 이런 분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이제 학원들마다 운영 스타일이나 특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학원이 제일 좋다, 저희 학원이 제일 파맥스가 좋고 다른 학원 선택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학원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사님들이 본인의 상황과 학습 스타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성비, 뭐 비용, 부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A, B 학원들, 뭐 여기에 어떤 강의 수, 시간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만 정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이 정도 양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문의를 하셨어요. 280강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셨고,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다른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불안하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빠진 거 아닐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약사 예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탄탄히 가고 싶고, 서머리 핵심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좀 부족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 선생님이 아까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특히 제가 이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네. 거는 기초부터 하고 싶어 하는 네, 네, 약사님들 기준으로. 네네. 네. 어, 이제 이 자료는 저는 이제 보통 과목 해당하는 저기 뭐냐 수업 관련된 것만 담당하다 보니까 이 자료는 처음 봤네요. 그 기초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합격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시험은 벼락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신 것 자체가 벼락치기고요. 시험이 다음 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대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약대 다 나오셨으니까 내일 시험인데 나 오늘부터 첫 장 교과서 펼쳐놓고 첫 장부터 읽으면서 네, 기본을 다져야지 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해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일 시험이면은 빨리 족보 보고 빨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시험 많이 나오는 단원들만 속속 골라가지고 뽑아서 단기, 암기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일 시험 봐가지고 60점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합격한 점수 기준이고. 네, 그래서 그 마인드 자체가 틀린 마인드예요. 네, 요거는 제가 확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관적인 생각, 물론 학원 공식자는 아니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 시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시라든지 이런저런 시험들 있죠. 거기서 또 다른 강사들이 말하는 게 처음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다 공부해야지라는 마인드가 장수생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부터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선은 예비고사 벼락치기로 합격하시고, 네, 대학원 가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2024년 그 파맥스를 통해서 약사 예비 시험에 합격하신 저희 수강생들, 그 해외 약사님들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파맥스의 어떤 그 강의 양, 어떤 자료의 어떤 퀄리티나 내용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특정한 부분들만 좀 발췌해 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헝가리 약사님은 이제 강의 수가 많지 않아서 빠르게 일회독하고 계속 할수 있어서 너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셨고, 저희 일본 약사님은 이제 특정한 과목에 이제 과도한 시간 투자 피할 수 있었고, 과목에 골고루 공부할 수 있었고, 이제 품질 지적조차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대략적인 개념 파악했다. 이렇게 예비 시험에도 적정 문제들이 생성이 느껴서 당황하지 않았다. 이거 지금 방금 이제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저희 그 미국 약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선택과 집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래도 하는 것조차 버거운 공부량에서 복귀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전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불합격되셔서 저희 쪽으로 오신 분 같은 경우고 그리고 이제 호주 약사님도 선택과 집중,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부분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기기 분석만 집중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약사님도 계셨고요. 이분도 이제 시간도 짧고 이제 계속 일하는 중에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280강을 3회독 하고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3회독, 4회독 정도 이상만 되면은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 일본 약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일본 약사님, 미국 약사님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맥스 프로그램 중에서 그 1대1 튜터링, 온라인 튜터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튜터링은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학원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제공하는 추가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파맥스의 1대1 튜토링 목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강학습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 강의 해설을 진행하고 이제 학습하시는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 인강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당연히 이제 벽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전혀 모르겠고 이제 돌파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튜토링을 통해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서 추가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어떤 드릴, 요령이나 암기 방법, 전략 등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고요. 둘째 이제 학습 시 이제 발생하는 질문, Q&A에 대한 것들 이외에도 튜터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방법, 진도 체크, 계획 등도 계속 이제 플래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저희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보통 뭐 미국, 독일, 이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도 보통 대략적으로 호주는 빼고 거의 대략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시차가 나죠. 그래서 저희 튜터링도 보통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말 밤 아니면은 평일 밤 이 시간대에 보통 튜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그 튜터링 하는데도 전혀 문제 그 학생들이 이제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튜터링 시간 그 김 선생님이 직접 튜터링도 또 하고 계시니까 어떤 내용으로 보통 튜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튜터링 같은 게 학생들한테 얼마나 학생들 약사님이죠 약사님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습 관련 내용들이 가장 많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연수 문제로 내어드린 문제들 중에서 뭐 안 풀리거나 하시면은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 기억에 남았던 것 중 하나는 그 이제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특별한 케이스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멘탈 케어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공부하는데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서 그냥 하소연하려고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일단 꾸역꾸역 해야 된다. 왜냐면 보통 그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하다가 붙거든요. 뭐 220, 뭐 120 몇 개로 붙든 140 몇 개로 붙든 수석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붙으면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그분 그럼 수석하셨었죠. 그분이 그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세 번째 이제 밀착 관리 문풀 라이브 그룹 스터디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풀이 해설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과목별로 파맥스에서 지정하는 이제 커리큘럼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참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는 이 과목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별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저희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아까 내년은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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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 장표에서 네. 요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너무 아, 많아가지고 요거요. 네, 요거랑 요 다음 장표 네, 분들이 네, 많아서 이제 요거는 아까 한 번 더 제가 언급드리면 설명했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는 12개월 동안 쭉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는 뭐 부업하고 있거나 혹은 저는 뭐 다른 공부 병행하고 있어서 이 순서를 못 따라가면 이 과목 순서를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거가 정말 문의가 많이 와서 괜찮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하시고 본인 페이스대로 그분들은 따로 저는 어차피 OT 시작하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여쭤보고 그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제가 과목부터 보통 지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바꿀 거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 제가 만든 거라서 그때가 다시 재조정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 파맥스에 신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김 선생님이 모든 신규 등록된 약사님들 만나셔서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다 진행하시죠?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는 아니고요. 전화로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부터 내년 예비 시험이 7월 첫째 주라고 가정했을 때 6월까지는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3월부터는 국가고시에 대한 약사 국가고시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 라이브도 진행하고 각 과목별로 추가적인 문제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내년 6월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또 2회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관리 시스템 그룹 스터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강생 수강생 약사님들 이제 약사 면허 국가 이제 뭐 매주 평균 학습 시간 본인들의 학습 스타일 또 아니면 뭐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이런 부분들을 요소별로 저희가 분류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분들끼리만 저희 그룹핑을 해서 저희가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그룹 스터디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잘 굴러갈 줄 몰랐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중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도 괜찮다. 그냥 보통 이 그룹 스터디라는 게 자기가 공부해온 내용들을 같이 모여서 시험 치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 시스템 안에서는 제가 공부를 강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강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하셔놓고 본인이 원할 때 들으시고 진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받아서 상담 드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시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왜 공부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쪼진 않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그런데 요 그룹 스터디가 다른 분들이랑 쪽지 시험을 치거나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거나 하면서 약간 그 있잖아요. 시험 치게 됐을 때 아무것도 못 쓰면 쪽팔림? 예, 그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의 공부를 강제하는 그 뭐랄까 요소 중 하나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서 생각한 것 정말 이상으로 한 두 배 정도 이상으로 잘 굴러갔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면은 그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면은 그룹 스터디에서 이제 매 주마다 한 번 정도 대면 아니고요. 비대면으로도 괜찮아요. 비대면으로 모일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 볼 과목을 정해요. 아까 뭐 합성화 구조 암기라든지 아니면은 생략학 그 있었죠? 뭐 영어 단어처럼 쭉 있다고.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생화학 그 뭐 사이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혼자 외우기 이게 단순 암기인 만큼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해 왔는지를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합격하려고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죠? 비싼 돈 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과목을 정해서 우리 뭐뭐 같잖아요. 각 그룹마다 달라요. 이건 무슨 과목을 하실지 제가 정해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상의하시는 걸 도와드리긴 하지만 상의를 하셔서 그런 과목들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쪽지 시험 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꽤 성공적이었고 그게 합격률에
60%에 달하는 합격률에 뭐 한 지분이 한 20, 30%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혹시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룹 스터디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판미들의 파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이번 예비 시험 합격하셨던 약사님들 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그룹 스터디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있었던 조에서 4분의 3이 다 합격했다. 너무 이 그룹 스터디가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별로 여기 4번이죠. 저희 담임 사실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멘토링은 학생에 대한 수강생들에 대한 멘토링은 이제 김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이제 아까 얘기 보셨던 것처럼 1대1 튜터링을 통해서도 각 과목별 선생님들과 멘토링을 받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수강생별 이제 멘토 배치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하는 부분들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수준의 어떤 질의응답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멘탈 관리를 저희가 또 해주고 이런 같이 문제가 있거나 고민하는 것들을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시험 준비하는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튜터들 중에서도 실제 예비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걸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제일 가장 공감하고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 4번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뻔한 거 아닐까? 아니면 뭐 그게 뭐 얼마나 도움되겠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김 선생님이 실제로 이런 멘토링 시간도 많이 가지셨었는데, 어떤 분위기였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에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하소연이죠. 근데 그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학교에서 외국에서 졸업하고 같이 예비고사를 준비하시니까 친구랑 혹은 동기랑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혼자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면 혼자 준비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이해를 주변에서 한다곤 하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어디쯤까지 왔고 이렇게 되면 합격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거는 4번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 시험이 두 번, 세 번까지 가지 않으시길 바라잖아요. 그죠? 뭐 이번에 나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간 수능처럼 계속해서 막 그 사설 모의고사가 있고 이제 공식적인 모의고사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딱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만 진행하면 됐는지를 여러 차례 중간에 보통 멘탈 무너져서 많이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데 의미가 그런 분들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의지로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네 가지 파맥스 프로그램 부분들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학원들하고 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차별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약사 예비 시험을 과거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셨던 해외 약사님들과 그다음에 한국 약대를 지금 김 선생님처럼 한국 약대를 졸업하신 한국 약사님들이 각 과목별로 이제 배치가 돼서 티칭 시너지를 저희는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약사 이비시험 과목들 중에서 한국 약대를 졸업한 한국 약사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이제 약사 예비 시험을 경험했고 그런 분들이 또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고 이제 그 티칭할 수 있는 또 과목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맥스는 이제 다른 학원들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 중에 뭐 이제 튜터, 선생님들, 티칭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모든 학원에. 그래서 이렇게 한국 약대와 해외 약대를 같이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각 과목별로 제일 잘하시는 과목별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과목별로는 진짜 잘하는 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히 전문성은 갖춰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맨날 1번에 적혀 있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지금 합성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박사과정에 있고요. 현재. 예, 그래서 사실 예, 합성학 기초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약간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이 아니라 딱 수준에 맞춰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보시면 일본, 그러니까 외국 약대에서 졸업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예비고사를 치르신 다음에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교류가 처음 시작할 때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비고사를 보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뭐가 제일 효율적이었는지를 저희 그 강사들끼리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 되게 차별점이랄까요? 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파맥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2025년 6회 약사 예비 시험 대비 그 파맥스의 최종 그 풀 패키지 프로그램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목별 그 전 과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인강 제공하고 그다음에 1대1 튜터링은 30회 제공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 라이브가 대략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는 내년 6월까지 약 10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제공될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모의고사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추후에 등록하실 분들 중에서 그 어떤 비용을 전체 풀 패키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튜터링을 제외하셔도 됩니다. 그럼 비용은 좀 더 낮아질 거고요. 인강만 선택하셔도 나머지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제공이 됩니다. 튜터링을 제외할 수도 있고, 튜터링은 30회가 아니라 뭐 10회만 하셔도 되고, 그건 조절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어쨌든 등록이 되시면 지금 김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제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되면은 김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민 상담이나 이제 멘탈 관리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죠. 이제 내년에 이제 약사 예비시험 합격을 하시게 되면 6개월 후에 약사 국가고시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약사 국가고시에 대한 준비는 저희 판맥스에서는 무상으로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이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끝으로 이제 김 선생님, 오늘 예비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약사님들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붙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진짜 막 난이도 아까 문제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약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 대상으로 최소한의 그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말도 안 된다. 이거 공부를 했는데도 이건 도저히 못 풀겠다 하는 문제들을 다 제끼고 몇 개 좀 더 틀리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이제 늦지 않아서 제가 늦으면은 늦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성격이 거짓말을 물론 모르겠어요. 제 성격은 그게 안 돼서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지금 시작하셔서 쭉 하신다면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 뭐 끝나고 질문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아,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나중에 받을 나중에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요거로 대해서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설명에 장시간 설명에 그 같이 봐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질문 Q&A는 좀 어렵고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여기 보이시는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1대1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